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개발하기라는 내용을 설명드릴 플랫폼 아키텍처 팀의 안재호입니다. 사실 이 세션을 제가 지난달에 오픈테크넷 서밋이라는 곳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사실 그때도 40분이라는 시간 내에 매우 빠듯하게 발표를 했거든요. 20분이잖아요. 일단 제가 2배속으로 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약간 불필요한, 사실 슬라이드 내용을 좀 줄여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고치지를 못했고 그냥 중간중간 건너뛰고, 행여나 나중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익숙하신 전통적인 아키텍처죠. 와스를 사용하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중간에 웹서버가 있어야 되지만 원래 그냥 와르로 보통 말아가지고 통캣에 배포하시고 UI나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요. 네, 한 대로 안 만들잖아요. 다 이중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대를 더 붙여서 이중화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하게 되고, 근데 처음에는 A라는 기능밖에 없었어요. 근데 시스템을 만들다 보면 기능을 추가해야 되죠. 그럼 대부분 안에다가 당연히 이렇게 B 서비스를 또 집어넣겠죠. 지극히 당연하게. 그래서 DB도 보다시피 B라는 기능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DB도 관련된 테이블들을 보통 추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C, D, E, F, G까지 하면 이제 점점점 시스템이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시스템이 커진다는 거는 코드가 커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유지보수하는 코드 자체도. 그래서 이제 보통 시스템이 커지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신입사원이 딱 오면 이제 팀마다 다르시겠지만 소스 코드 URL 딱 던져주고 하해. 그래서 한 일주일이면 돼? 안 되는데요? 그럼 얼마나 걸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실 한 달 이상 아직도 파악 중이라고 하면 좀 개발자로서 좀 쫄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해했다라고 구라를 치고 그러면 그래 이 기능 개발을 업무를 주는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시스템들이 그 시스템 하나만 잘 돌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당연히 시스템들이 연계를 하고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C라는 시스템은 WAS로 붙었고요. 보통 이 경우는 그 시스템에서 다행스럽게 API를 제공을 해서 연계를 하는 케이스를 얘기를 하고요. D라는 시스템은 좀 슬슬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DB로 직접 붙었어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은데 시스템 개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슬슬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죠. 실제로 이런 시스템들이 현실 세계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얘기를 해요. 코드가 커졌고, 그 다음에 건드리려고 하니까 이거 한번 바꿨는데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등등등등등 이런 문제들을 쏟아내기 시작하고요. 사실 이 문제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일단 안 건드리고 싶어요. 바꾸면 문제 생기니까. 그리고 그 시스템이 몇 년 전에 만들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몇 년 전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겠죠. JDK 1.5를 여전히 쓰고 계시든지 1.5의 옛날 방식 프레임워크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든지. 그래서 개발자들이 뭔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써보고 싶은데 못하죠. 기존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보면. 그래서 유일한 찬스는 차세대죠. 전면 개편. 그래서 전면 개편할 때 뭔가 새로운 기술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차세대로 가서 새로운 기술을 다 도입하면 해결이 될까? 절대 그렇지 않죠. 대부분. 그리고 써보고 싶은 기술을 마음대로 써보고 싶어도 어떤 기술적인 결정권을 가지시는 분들이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 써봤어? 검증됐어? 문제 생기면 네가 책임질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가던 대로 가시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게 수많은 이제 현실들이죠. 근데 이게 이제 몇 년 정도 쌓이다 보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단어들 DDD, Continuous Delivery, On-Demand Virtualization, Elastic, Resilience, Polyglot Programming, 등등등등등 얘기하는데 좀 몇 년이 지나면 특히 이제 한국에 있는 개발자들이 더더욱 좀 많이 생각합니다. 저건 나랑 별로 상관없는 단어 아닌가? 그냥 좋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그거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오늘 설명드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 기술들이 모조리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대규모 서비스라는 글로벌 회사들이 자기네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가고 가다 보니까 이런 패턴이나 방법론들을 도입하게 됐고, 이런 걸 아키텍처적인 구조로 녹이다 보니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형태로 가게 되더라라는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됐어요. 왜 그러냐? 이제 스케일 큐브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트 오브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는 게 책에서 나오는 그림인데, 시스템을 확장을 하는 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X축 확장. 장비를 늘리는 거죠. 그냥 2대,
세대, 4대, 100대 돈으로 발라 그냥 뭐 안 되면 200대, 300대 이런 식으로 갖다 바르는 형태를 말을 하는 거고요. 이제 Y축 확장은 기능적으로 분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체 시스템의 기능이 A, B가 있으면 A, B 시스템을 따로 분리를 하는 거죠. 그 Z축 확장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이제 데이터에 적용이 되는 건데 파티셔닝을 하는 거죠. 같은 성질을 가진 애들을 데이터 요만큼은 여기로 분리를 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곳으로 분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크게 사용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확장 방법들은 X축 확장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 쉬우니까요. 그냥 늘리면 되잖아요. 장비 늘리면 쉬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시스템 덩어리가 커지니까 통배포로 하려고 하니까 배포하기도 좀 오래 걸리고 어렵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영향도 어디까지 생각되는지를 판단하기 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Y축 확장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제 현재 이 와스를 Y축으로 확장을 한다는 거는 이런 의미죠. A라는 기능은 떼서 별도의 와스로 분리를 하고 B라는 기능은 또 역시 떼서 별도의 분리를 하는 거고요. 네, DB 역시도 별도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역시 분리를 하는 거고요. B 같은 경우 이제 이 상황에서 X, Y, Z를 모조리 결합하면 각 나눈 서비스별로 이중화를 하고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도 2개로 파티셔닝을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해나가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거를 도대체 마이크로 서비스가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정의는 대강 저렇습니다. 작고요. 그다음에 API로 모든 다른 서비스랑 반드시 연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 오토노머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자율적이라는 거. 저게 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일을 잘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보통 나온 얘기가 그럼 도대체 마이크로 서비스가 얼마나 작으면 되는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가장 아토믹한 단위로 볼 때 REST URI에서 리소스가 하나의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리소스에 대한 CRUD가 만들 수 있는 거의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정말 단일 리소스 하나마다 분리를 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조금 관련된 리소스를 묵을 거냐 사실 선택이에요. 거기에 대한 선택이고 거기보다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저 자율적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 자율적이라는 의미는 마이크로 서비스 자체가 자율적으로 돌아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 특정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드는데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어떤 형태로 개발할 건지에 대한 결정권을 개발하는 팀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개발자한테로 나눠준다면 개발자가 저는 그냥 이거 쓰고 싶어요. 그래. 그런 형태가 이제 돼야 되는 걸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기술적으로 당연히 여러 가지를 섞어 쓸 수 있습니다. 뭐 나는 자바로 만들고 싶어. 나는 노드.js로 만들고 싶어. 나는 루비가 좋아. 나는 파이썬이 좋아. 만들어. 그리고 오히려 장려를 하는 거죠. 보면 뭐 어때? 그리고 이제 리자일런스. 그 서비스가 뽀개져도 뭐 작으니까요. 그냥 걔만 다시 늘리면 되고요. 문제가 생겨서 걔한테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나머지 애들한테는 영향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확장하기 쉽고 배포하기도 쉽고요. 배포도 금방 끝나요. 사이즈가 작으니까 퉁 던지면 빨리 끝나고 그다음에 조직에 맞춰진 것대로 나누실 수도 있고요. 저 컴포저빌리티나 리플레이스빌리티라는 것도 역시 되게 중요한데 리플레이스빌리티라는 거는 의미상으로 해석하면 교체가 가능한 거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빨리 버릴 수 있는 코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야 빨리 만들어서 노드로 만들어봐라고 만들어봤는데 야 노드로 만드니까 별로야. 그래 버리고 빨리 잡아 다시 만들어. 그게 통상적으로 한 달 이내에 가능한 서비스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얘기를 하고요. 단점은 많죠. 그냥 한 덩어리 와스로 있는 거를 여러 개 쪼개야 되니까 무지하게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쪼개지니까 데이터베이스 간의 트랜잭션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머리 아파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하기 아주 별로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배포를 하는데 배포하는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으면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 종류가 한 30개 되는데 30개 인스턴스 2개씩만 붙이면 60개죠. 손으로 수동 배포하는 거는 그냥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걸 할 수 있다면 거의 불가능하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 기능 자체가 한 서비스 안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서비스에 걸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MSA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한 버즈워드 중에 하나예요. 따지고 보면 옛날에 이제 10년 전에 SOA라는 개념이 있었죠.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SOA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SOA의 문제는 일단 SOA 프로토콜 자체가 가지는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토콜 확정하기 위해서 이제 저 WS 스타라는 규격이 나왔어요. 뭐 옛날에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지만 뭐 WS 트랜잭션, WS 라우팅, WS 아토믹 트랜잭션, WS 릴라이빌리티 뭐 온갖 이상한 규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근데 그 규격을 이해하고 구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벤더들이 오라클이나 IBM이나 뭐 이런 벤더들이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라는 걸 팝니다. ESB라는 제품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ESB를 도입하면 모든 기업들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저희가 알아서 다 해결해 드립니다. 이렇게 막 구라를 쳐요. 그래서 수많은 대기업들이 그거에 낚여서가지고 ESB에 도입했다가 다 망했습니다. 보면은 다 망한 이유는 뒤에 그림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MSA는 벤더 드리븐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넷플릭스나 뭐 링크드인이나 이런 많은 회사들이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 형태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 해서 서비스 컴퍼니 드리븐이라고 얘기하고요. 대부분의 기술들이 다 오픈돼 있고 REST JSON을 기반으로 가장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WS 스타 계열들의 문제는 스펙이 먼저 나왔고 실제로 구현한 걸 나온 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우리가 현실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에자일이나 클라우드하고 바꿔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ESB하고 이제 MSA를 차이를 들면 이제 SOA에서 ESB는 이런 겁니다. 고객이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해요. 개떡같이. 그러면 친절한 웨이터가 알아서 열심히 다 받아듣고 주방에 있는 샐러드를 만든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샐러드를 만드는 사람, 햄버거를 만드는 사람, 피자를 만드는 사람이 얘기하는 언어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미국말, 어떤 말은 이탈리아말, 어떤 말은 독일말, 프랑스어를 하는데 웨이터가 알아서 4개 국어를 다 해서 제가 알아서 그분들한테 다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ESB가 여기서 웨이터가 ESB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저 웨이터는 전지전능해야 되죠. 몇 개국어를 다 해야 되고 모든 문제를 다 커버해야 되고 그래서 저 웨이터가 죽습니다. 돌리다 보면. 그래서 근데 MSA는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티켓 찍는 거 있잖아요. 그냥 티켓 발권기에 가서 띵 누르면 담당하는 창구로 날아가는 거예요. 규격화된 메시지로. 그냥. 그래서 매우 규격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서로의 대화 방법도 정해놓은 다음에 통일을 하되 통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API 게이트웨이 같은 걸 도입을 해가지고 실제 유저가 각자 사람하고 직접 얘기하는 거는 막아버리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많이 채택을 합니다. 또 뭐 마이크로 서비스를 모델링을 할 때는 뭐 이런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을 해야 되고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도입을 해야 되고 컨트랙트 퍼스트 디자인이라는 걸 해야 되고 설계를 할 때 기능을 구현하고 API를 나중에 뽑아내는 게 아니라 API를 먼저 디자인하고 구현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자체도 쪼개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 메시지 큐를 도입하신다든지 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메시지 드리븐 아키텍처를 써야 되고요. 뭐 자세한 이런 팁 내용들도 있는데 이걸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팁들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럼 클라이언트들하고 이렇게 서비스가 여러 개 쪼개지고 나면은 클라이언트하고 서비스를 이제 어떻게 통합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중간에 그냥 단순하게 웹서버를 두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각 서비스들이 여러 개 인스턴스가 되면 거기다가 로드 밸런서를 앞단에 달아야 되고 클라이언트들은 기본적으로 뭐 중간에 어떤 엔드포인트가 따로 있지 않으면 각각 다 붙어야 되죠. 그래서 이 컴필레이션 관리하는 게 되게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안 하고 통합하는 포인트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 더 그릴게요. 죄송해요. 설명 빠졌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각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중간에 앞에 게이트웨이가 없으면 인증을 하는 기능도 직접 구현해야 되고요. 로깅도 직접 구현해야 되고요. 뭐 레인 리미팅이 필요할 때는 역시 또 직접 구현해야 되고 이런 걸 각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다 알아서 구현을 해야 돼요. 대단한 중복 투자를 하고 효율성 낭비가 생기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러한 로직을 외부의 API 호출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한 부분들은 다 API 게이트웨이로 몰아버리고 API 게이트웨이가 그런 외부 호출에 대한 방어를 처리를 한 다음에 인증된 사용자하고 권한을 가진 사람만 뒷단 마이크로 서비스들한테 통과시키는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API 게이트웨이가 죽으면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아니냐고 당연히 얘기를 하죠.
API 게이트웨이도 당연히 XYZ 확장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당연히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럼 서비스 간의 통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죠. 그러니까 A라는 서비스가 B라는 서비스랑 통신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시피 다이렉트로 리퀘스트 앤 레스폰스를 날리는 방법도 있고 밑에 있는 것처럼 A라는 애는 이벤트를 발행을 해주고 이 이벤트 어떤 이벤트 메시지 브로커가 C나 D한테 C나 D가 이걸 subscribe해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동기 방식으로 호출하는 방식하고 이렇게 비동기 이벤트로 통신하는 방법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동기로만 갖다 바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비동기 형태로 갖다 놓은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도 역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도 이제 이거 상용으로 가면서 마찬가지 이제 고민하고 했던 문제인데 만약에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각 마이크로 서비스를 앞단에 하드웨어적인 L4를 직접 다 단다라고 그러면 뭐 일단 서비스 개수가 많으면 그만큼 다 L4를 따로 다 구성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세팅도 좀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L4를 사용을 하지 않고 HA 프락시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HA 프락시를 지금 로드 밸런서로 써놓은 위치에 많이 두게 되는데 거꾸로 호출하는 클라이언트 단에 로드 밸런서를 두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방법을 쓰느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제가 A라는 서비스를 호출하고 싶은데 그냥 로컬 호스트로 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실제로 A라는 서버하고 B라는 서버가 IP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 IP는 서비스 레지스트리라는 곳에 보관돼 있고 서비스 레지스트리에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HA 프락시는 거기에 그냥 라우팅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IP를 바꾸든 뭐 어떻게 되든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알아서 잘 돌아가겠죠, 보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도 이번에 적용을 하면서 상용으로 올라가는 모든 서비스들은 IP 설정이 따로 없습니다. 각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상에서는 다 제거를 해버렸고요. 뭐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MSA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등등등등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제 개발을 할 때 API 스펙을 가지고 개발 먼저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면. 근데 이제 저희도 실제로 내부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면 API 스펙을 주고받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보면. 근데 그거를 위키 문서로 서로 주고받는 것도 한계도 있는 거고 정말 이 지금 위키 문서나 뭐 구글 닥스에 쓰여진 API 형태로 정말 서비스가 제대로 구현이 됐느냐를 또 확인해 보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소프트웨어 에러의 상당수는 오타에서 기인하잖아요. 잘못 친 오타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지금 이제 애트모스 사이트를 사실 저희가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지금 도입을 한 거는 개편한 애트모스 사이트에 적용이 돼 있고요. 애트모스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애트모스의 API 편집 스펙 편집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제 개편된 애트모스 모습이고요. 네. 제가 알파베틱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 애트모스도 등록이 돼 있고요. API에 이런 API들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서비스라는 애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개발 브랜치로 가서 카테고리가 있는데 카테고리가 호출이 잘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해 보니까 네, 잘 동작하네요. 그죠? 그래서 포스트맨을 왔다 갔다 하고 저희도 처음에 테스트를 사용했는데 테스트하기가 힘들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API 스펙, API들 계속 테스트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내부 값을 막 바꿔놓고 해야 되잖아요. 너무 귀찮아서 저희가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이제 애트모스 사이트에서 그런 스펙을 먼저 정의를 하고 API 스펙을 먼저 정의를 해서 주고받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받은 스펙을 가지고 개발자 각 프론트 개발하는 사람하고 백엔드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각자 이제 따로 구현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펙 공유를 하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뭐 작업을 하면서
아까 처음에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폴리글랏이란 걸 한다. 그래서 정말 할까? 외부에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저희 팀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기술들은 그냥 자바 1.6에 스프링 3.0대 버전의 마이바티스를 쓰고 스프링 MVC를 쓰는 그냥 익숙한 이런 형태였는데 해봤어요. 처음에는 1.7로 해가지고 스프링 4.0대를 한번 써봤고요. 그다음에 마이바티스 대신에 스프링 데이터 JPA를 써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를 먼저 좀 만들어 보니까 뭐 시행착오를 겪긴 했는데 뭐 나름 할만해요. 그래 그럼 좀 더 가보자. 근데 통깨 설정한 게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럼 스프링 부트로 가자. 그래서 자바 1.8을 도입을 하고 스프링 부트로 인베디드 통켓으로 돌려서 실행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해봤고 또 가다 보니까 자바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루비를 쓰지 않는 한 다이나믹 타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이슨 핸들링어 할 때 VO를 정의하는 거에 슬슬 빡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 노드.js로 몇 개는 또 만들어 보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서비스를 하나씩 서비스마다 어떤 애는 자바로 만드네, 어떤 애는 노드.js로 만드네 이런 걸 했고 랭귀지 뭐 향후에 고를 쓸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언어를 갖다 쓸 수 있는데 크게 별 부담이 없어요. 뭐 어때요? 쓰면 되죠. DB도 어차피 쪼개져 있으니까 MySQL에 넣을 쓸 수도 있고 마리아DB를 써볼 수도 있고 포스트그레를 쓸 수도 있고 그냥 써보면 되는 거죠. 각자 영향이 미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누다 보니까 크게 문제 생긴 것 중 하나가 개발하는 분들이 괴로움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로컬에서 개발하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다 띄워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보면은.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이 나와서 툴을 만들었어요. 화이트베이스라는 툴을 만들었고요. 뭐 화이트베이스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건담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들 이름에 앞에 MS라는 접두사를 붙이는데 MS가 이제 저희는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원래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모빌 슈트라고 생각을 해서 모빌 슈트들을 런칭시켜주는 툴이라고 해서 이제 화이트베이스라는 걸 만들었고요. 화이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그냥 동작만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돼 있고요. 주르르르 뭐 인증을 걸 거냐 말 거냐 등등 이런 설정 등을 등등등 하고 그냥 기동하면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뒷단에 있는 제가 런칭 모드를 바꾸면요. 런칭 모드를 바꾸고 npm 스타트라고 하면은 로컬에 모든 걸 다 띄웁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 띄우고 제 컴퓨터 CPU는 100을 치고 있고 비행기 도는 소리가 납니다. 이제 엄청난 서비스를 다 띄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구현이 바로 기동이 가능하고 만약에 뭐 바로 스테이징에 있는 서비스들에 연결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저희 스테이징 서버들의 주소로 라우팅을 시키는 케이스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툴들을 사용을 해서 개발하게 됐고요. 필요하니까 만든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계열들의 툴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제 뭐 이거를 저희 쪽에서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퍼 프로젝트랑 연결을 해서 인스턴스 자체를 개발자나 정해진 머신에 띄우는 게 아니라 다커상에 동적으로 띄우는 방법도 연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URL 베이스 라우터로 동작을 한다는 거고요. 뭐 이런 개념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변화를 요약을 하자면은 기존의 이제 그림상의 대부분 뭐 이건 익숙하신 그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다시피 UI도 여러 개도 다 쪼개지고 서비스들도 다 쪼개지고 데이터베이스들로 다 별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변화 요약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애플리케이션이 하나였는데 UI가 9개, 서비스가 14개로 쪼개졌고요.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DB 하나밖에 없었는데 MySQL 10개, 레디스 2개, 주키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다 쪼개졌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그냥 맛배기로 넣어놨는데요. 저희 현재 애트모스 개편한 버전의 아키텍처 구조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보시다가 나중에 향후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 팀에 질문을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에 이제 더 무시무시한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스택 같은 게 있는데 그냥 참고로 이거를 라이브로 런칭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생겼던 게 저희 아마 IE팀이나 SE팀에서도 좀 괴로움을 받으셨을 텐데 저희가 신청한 VM이 30몇 개였어요. 신청을 하는데 네트워크 구성도를 그리려고 했는데 저희도 그릴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을 하다 보면은 이런 형태로 단순 다이어그램을 사람이 손으로 그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레벨로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디펜던시 다이어그램을 자동으로 그려주는 방법들을 쓰기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이런 해보니까 좋은 거는 단시간 내에,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팀원들이 다루는 기술 셋이 되게 늘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 1.6에 마이바티스밖에 안 써봤던 사람들이 자바 1.8까지 써봤고, 뭐 람다도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다 스프링 JPA도 쓰고 레디스, 노드.js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폭이 되게 늘어난 거죠. 그리고 자연히 몰라서 서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맨 땅에 헤딩을 해보는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서로 물어봐야 되고요. 이건 어떻게 해요? 뭐 이건 좋은 방법 없나?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API를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API를 개떡같이 만들어 놓으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바로 욕을 합니다. 이거 못 쓰겠는데요.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주세요. 라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서로 그런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자연히 디자인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고, 개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서비스 단위로는 필요 없으면 버리거나 딴 걸로 바꿔 껴도 돼요. API 규격만 맞으면. API 규격만 준수한다면 그거를 뭘로 구현하는가에 대해서는 별 크게 케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재활용성이나 조합도 되게 다양해지는 게, 지금 현재 저희 팀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디포 프로젝트가 같이 개발되는 게 있는데, 지금 애트모스에서 만든 하위 서비스들을 되게 많이 그대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재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단점이 있죠. 절대 장점만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개발할 때 시간이 처음에 되게 많이 걸립니다. 왜냐? 한 통으로 만들면 되는데 하다못해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도 여러 개 생성해야 되잖아요. 당장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린 뭐 화이트베이스나 그 외에도 뭐 다른 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툴이나 기반 구성 요소들이 없으면은 준비하는 데 되게 오래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냥 기존에 개발하던 게 더 편한데 왜 굳이 이렇게 해요라고 얘기하는 당연히 저항이 생기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통 프로젝트 하나 받아가지고 걔 하나만 띄우면 끝나는데, 이건 뭐 하려고 그러면 이 서비스도 띄워야 되고 저 서비스도 띄워야 되고 이런 막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당연히. 그리고 서비스 간 연계를 해야 될 때는 당연히 협의를 해야 돼요. 그죠, 보면은. 그러니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서비스 간 연계를 했는데 협의 안 하고 어떻게 처리해요? DB를 직접 열어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이제 협의를 하면 API를 열어주세요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귀찮으면 DB 직접 보세요 이런 사태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관고리를 끊고 강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를 API화를 하는 거를 먼저 하고, UI는 그 API를 다 호출하는 형태로 구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그때 오픈테크넷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얘기를 하고 나면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눈을 반짝반짝 하시면서 저희 프로젝트에도 MSA를 적용할 수 있나요?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문제는 엄청나게 거대한 시스템을 한꺼번에 다 MSA로 바꾸겠다. 안 됩니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도 없는 데다가 MSA는 만들다가 안 되면 또 뽀개고 새로 만들고 무한한 리팩토링을 거의 전제로 해야 돼요, 보면은. 근데 엄청나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내가 설계를 MSA로 쭉 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만들겠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권장하는 거는 기존 시스템에서 얘는 뭔가 독립적으로 떼낼 수 있겠다. 아니면은 우리가 뭔가 신규로 개발하는 기능이 있는데 굳이 이거는 기존에 있던 시스템 안에 안 우겨넣어도 될 것 같다. 그러면 걔만 따로 한번 떼보서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그렇게 하나씩 늘려나가고 기존 시스템 있는 걸 하나씩 분리해 나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이 또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MSA는 이렇게 개발자들이 새롭게 써보고 싶은 기술을 써보고 어느 정도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서로 간의 경험에 대해서 공유도 해보고 논의를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조직 자체의 기술 셋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성원들 자체의 스킬업을 업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떤 조직이나 프로젝트의 상황에서 우린 특히 이제 SI 프로젝트죠. SI 프로젝트는 비용과 이런 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뭐 이렇게 저희 SI 프로젝트라는데 MSA를 도입해가지고 왜?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사실 저는 시도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봐요, 보면. 그래서 어쨌든 뭐 얘기는 이렇고요. 질문이나 피드백이 있으신 분들은 개발자니까 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상 마치고 질문이나 지금 뭐 끝났으니까 질문을 지금 주실 분들은 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아까 메일로 따로 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